예, 그러면 새해 증시에 대한 전망들과 또 여기에 따른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DNA의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국내 증시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들 그리고 전망들부터 얘기하고 국내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죠. 네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들 예전에 한때는 버블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버블 논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하죠. 어렵고요. 여전히 이제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버블 논란들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런 괴리감이 쉽게 꺼질 수 있는 괴리감은 아니다라는 데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와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와 있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은 상황까지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 거의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여전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상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버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다만 시장 전체적인 시장 상황, 증시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괴리 내지는 버블이 쉽게 꺼질 만한 버블이냐, 물론 이제 조금 아닐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낼 수밖에 없죠. 글로벌 재정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021년에도 이러한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제로금리, 올해 계속해서 제로금리 정책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양적 완화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통화정책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결국은 주식시장 내지는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되는 추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방향성 자체가 확대 쪽으로 잡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시와 실물 경기 간의 그 괴리감이 커져 있다는 부담감 자체는 존재합니다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글로벌 증시에서 관점에서 평가를 해봐도 그런 것이고요. 현재의 이런 이제 버블 논란들이 뭐 잘못된 논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쉽게 꺼질 수 있는 버블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버블 논란을 안고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유동성 넘쳐나고 하니까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정말로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때는 이제 시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물 경기하고 증시의 괴리를 더 체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조정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물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증시는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네. 실물 경기가 증시를 쫓아오는 방향으로 괴리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괴리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수준까지 이렇게 그 실물 경기가 쫓아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을 풀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속도가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실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주가에서는 오히려 조정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특징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충분히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죠. 그런데 실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연준이 그러면 풀려나갔던 이런 자금들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제기되는 시점에서는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따른 조정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뭐 연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각국 통화 정책도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약간 그러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쪽의 전문가들은 이미 실질 금리는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그러면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을 보면 이제 일단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이거든요. 예. 일단 미국 연준은 2022년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최소한 2021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빨라도 2022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런 논의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불확실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다가 아니거든요. 예. 시장금리가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금리는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차츰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따라서 2021년에도 이러한 모습들 상승 압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은 없겠지만 꾸준하게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상승 압력은 훨씬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금리에 교란을 줄 수 있는 교란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나 어떠한 것들이 이제 특히 이 시장 금리의 중요한 교란 요인이 되느냐 하면 대형 기업의 부도 또는 특정 국가의 부도 상황 이런 예. 것들은 시장 금리를 극적으로 교란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일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상황에서 대형 기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각국 글로벌 중앙 정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예상치 못했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백신이 코로나19 변종에 대해서 효과가 없더라. 이런 식의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도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기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 또는 조금 더 심한 경우 국가가 부도가 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금리는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와 관련해서도 때문에 각국의 기준금리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계속 유념을 해 두셔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가기 전에 쿠션 역할로 달러 얘기도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달러 약세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도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분기까지는 달러 약세기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 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환경만을 평가를 한다면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당연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죠. 네. 돈풀기 정책을 어느 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내지는 강력하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돈풀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뿐만이 아니라 양적 완화의 규모, 그다음에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연방정부가 펼치는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측면들, 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달러 환율의 하락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더 존재한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1분기 내에 1,050원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얘기는 달러 환율의 저점은 1,050원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1,050원 근처, 일시적으로 1,050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근처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2분기부터는 조금 환율이 이제 조정 장세,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 당분간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달러 환율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경기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합 국면 또는 횡보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하락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급격하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미 이제 환율 하락 방향성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모멘텀들은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가능합니다만 지난해와 같은 특히 지난해 11월, 12월과 같은 그런 급격한 하락세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하락폭은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국내 증시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는 대단합니다. 2,900선도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이미 이제 올해 사실 3천 돌파가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첫 개장일에 벌써 2,900선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2,900을 돌파할 거냐,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00선 돌파는 이미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안에 3,000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은 오히려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풍부한 유동성, 증시 주변 자금들 지금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 추세에 있습니다. 세제라든지 혹은 보유, 거래 이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가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볼 수 있는 증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3천 돌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3천 돌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금 유입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3천 돌파 시기는 훨씬 더 빨리 앞쪽으로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지금 우리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들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런 흐름들은 1월 달 최소한 이제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천 돌파의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3천을 간다 하더라도 뭐 이걸 유지하고 다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그렇습니다. 사실 3천 돌파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 3천 돌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그럼요. 것이냐, 계속해서 3천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5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네. 있고 다시 이제 또 3,000 돌파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00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했을 때 그리고 2,500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했을 때 사실 오래 유지를 못했습니다. 네. 돌파는 했었다가 그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가 재돌파하는 뭐 이런 모습들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그 2,000포인트를 유지를 다졌고요. 2,500포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더라도 보통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3,000 돌파를 했으니까 뭐 해야 되지? 예. 이제 조금 이런 약간의 그런 공백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00 돌파를 하고 나면 오히려 조정기가 일시적인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그래서 다시 또 3,000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3,000 돌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냐 내지는 없을 거냐,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벌써 7천억 이상 사고 있고 제가 되게 감명 깊다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 삼성전자 종가를 개인들이 한 8만 원은 구경해야지 해서 끌어올리니까 정말 종가가 8만 원 위쪽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8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코스피 3천 정도는 찍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사면 언젠가 찍기는 찍 것 같은데 사실 그 돌파 시즌이 본질과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현재 추세면 사실 1월 안에 3천을 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나오는 그 공백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을 네네.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오히려 3천을 돌파를 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3천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면 쉽게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3천 돌파 이후에 그런 공백에 따른 조정기가 찾아오는 현상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죠. 그 공백에 대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목표 달성 이후의 공백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가 3월에 재개가 되면 네네. 이게 또 하나의 핑계거리 삼아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은 있거든요. 일단 공매도 자체는 지수의 상승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지금 중순에 공매도 재개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예정되어 예.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3월 달에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시장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보다는 특정 몇 개 종목들이 네. 조금 우려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별로는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현상들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이제 좌우하는 사실 시장 전체의 흐름은 상위 10개 종목 내지는 상위 20개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고요. 사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을 것이냐를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희박하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상위 10개 내지는 20개 종목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봐도 이런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몇 개 특정 종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걱정인 거죠.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포진이 1, 2위로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 가능성은 대비는 하셔야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코스피에 대한 지속적인 강세는 예견이 돼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강세장은 강세장대로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전략 측면에서 조금 더 가자면
본다면 일단은 그래도 새해 첫 거래일이니까 삼성전자 얘기부터 하고 가죠. 네네. 좀 전망으로 글쎄요. 이거는 9만 원, 10만 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면서도 궁금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을 정확히 예견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 환경, 그다음에 반도체의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가진 그런 위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뭐 여기까지 전망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에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경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단일 기업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제조, 그다음에 반도체, 파운드리와 같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의 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이렇게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재평가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모습들이 1분기에는 최소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어서 10만 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망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어떤 언택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가 가치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가치주라고 불러야 될지 성장주라고 불러야 될지 성장 가치주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재생이나 인터넷 플랫폼,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2020년에 보였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재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2020년에 굉장히 크게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들이 관찰이 되었거든요. 비슷한 규모의 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상승의 폭은 2020년 전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뚜렷하게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주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장주들은 대체로 그 미래의 발전 가능성, 매출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이 가능한, 추가적으로 더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과 작년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런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이제 조금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를 받는 그런 성장주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의 주가 상승률이 그리고 수익률이 훨씬 높았었거든요. 네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대형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에 대한 탄력이 더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모습,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주와 비교를 해보면 성장주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야죠. 반대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다면 이런 이제 실적 개선, 매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쪽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복귀가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은 투자자들께서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산업 구조의 재편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의 개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도 그 경기 변동의 사이클에 있어서는 경기가 상승할 때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산업 구조의 재편이라는 이러한 큰 트렌드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새해 증시 전망과 또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